네,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누기에 앞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는데요. 바로 시행착오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하는 기업가 정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 과연 어떤 내용일지 지금 바로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 제가 일단 이렇게 많은 기업인분들 앞에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그동안 그 수많은 회사 생활을 하면서 회사를 경영하면서 겪었던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사실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고 계신데요. 저 또한 실제 기업을 운영하면서 뭐 지금도 겪고 있긴 하지만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동안 비효율적이었던 부분들을 어떤 효율화에 대한 깨달음을 얻었던 이야기들을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건 크게 이렇게 세 가지 단락으로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그 경험에 대한 부분이고요. 제가 중고거래 서비스인 중고나라를 창업을 하고 엑시트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다시 또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를 창업을 했는데, 물론 이제 중고나를 통해서 얻었던 새로운 어떤 발견으로부터 시작된 창업이긴 합니다. 그래서 새로운 도전과 시행착오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겪고 있는 이 커머스 리그라는 제 새로운 도약에 대한 서비스에서 또 다른 생각의 전환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기회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마지막은 그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얻게 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중고나라 서비스를 세평 작은 방 저희 아파트에서 저희 친형하고 심지어 제 방도 아닌 저희 친형 방에서 중고나라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열었다기보다는 저희가 원래는 안전결제 서비스를 회사를 만들었다가 이게 이제 테스트할 어떤 판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저희가 중고나라를 만들 당시에 네이버 카페도 불과 만들어진 지 한 2, 3개월밖에 안 됐을 때였을 거예요. 저희는 원래 프리첼이라는 걸 아실지 모르겠지만 프리첼이 워낙 그 당시에 커뮤니티로 유명했는데, 그때 프리첼에 만들까 네이버에 만들까 고민하다가 그 당시 전지현 씨가 워낙 임팩트한 광고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네이버 카페 자리를 자리하게 됐습니다. 저희는 근데 이 테스트 베드를 하려고 그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서 중고거래라는 걸 통해서 테스트 베드를 하려고 했는데 몰랐었어요. 그 당시에 페이팔이라는 글로벌 서비스도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했고, 국내에는 대기업 규모의 회사들이 안전결제의 어떤 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기였다 보니까 그 해당되는 그 안전결제 사업은 아쉽지만 그냥 빠르게 저희는 정리를 하고 그냥 커뮤니티로서만 운영을 해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각자의 일을 하면서 중고나라를 커뮤니티로 운영을 하는데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걸 저희가 좀 느꼈습니다. 왜 커지냐고 했을 때 저희가 초반에는 이미 중고나라를 만들기 전에도 수없이 많은 커뮤니티에서 중고 거래들은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나 어떻게 보면 생활과 같은 일상과 같은 일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고 거래를 뭐 아파트 게시판 같은 데서도 볼 수 있으시겠지만 저희는 그 당시에 모든 퍼져 있는 중고 거래 서비스를 하나씩 모으기 시작했고, 2년 동안 끊임없이 모이다 보니까 굉장히 양질의 중고거래 컨텐츠들이 탄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시점부터는 저희가 모으지 않아도 그 유저들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걸 볼 수 있었고, 어떻게 2천만 명까지 회원을 모을 수 있었냐라고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중고거래는 단순하게 자기가 필요에 의해서 물건을 사고 파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저희가 좀 확인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저희도 한 500만 명 정도의 회원이 다다랐을 때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이게 운영하기가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저희가 아마 네이버 카페 최초로 저희가 아마 스텝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카페 운영을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 당시에 카페 스텝이 저희가 한 100명 정도가 계셨는데 그 100분 중에는
실제로 판사분도 계셨고요, 의사분도 계셨고, 다양한 직업군분들이 이 중고거래의 서비스에 대한 애정을 갖고 계시는 걸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중고거래는 단순한 거래를 떠나서 일종의 어떤 놀이나 문화 같은 형태로 좀 자리 잡고 있구나라는 걸 저희가 좀 발견을 하게 됐고요.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어떤 기업들이, 특히 IT 기업에 대한 붐들이 일어나면서 전문적인 서비스들이 탄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저희 이제 중고나라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페라는 기능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워낙 제한적인 일들이 많았고, 그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저희 중고나라도 기업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굉장히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카페를 만든 지는 꽤 오래됐지만 기업화가 된 지는 저희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업화를 시키면서 본격적으로 많은 경쟁 속에서 저희 중고나라가 놓이게 되었고, 실제적으로 여러분 잘 아시는 당근마켓이라든가 번개장터 같은 그런 다양한 중고거래 서비스들이 자본시장의 큰 자본과 함께 맞물려서 굉장히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당시에 그 많은 고민들이 있었는데, 실제 중고나라를 위해서 좋은 결과가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원래는 제가 엑싯이라는 선택보다는 자본 조달을 통해서 더 성장하는 그림을 생각을 했다가 M&A라는 다양한 형태의 자본 그 조달 중에 하나인 방법을 써서 저는 1천억대 기업 밸류, 카페 커뮤니티로는 최초로 1천억대 기업 밸류를 달성을 하고 엑싯을 하게 이르렀습니다. 실제 중고나라를 엑싯하면서 제가 받았던 경험 중에 하나는 새로운 좀 기회가 엿봤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리셀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나라 안에서는 단순히 자기 물건을 파는 형태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남의 물건을 사서 다시 가치를 부여해서 이익을 얻는 그런 리셀이라는 서비스들이 이 안에서 존재하는 걸 저희가 발견을 했고요. 그 당시에 저는 중고나라를 운영하면서 그때 중고나라도 그걸 굉장히 좀 터부시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리셀이라는 걸 이렇게 실제 본질적인 중고거래의 좋은 모습은 아니야라고 생각들을 했던 시기가 있었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실제로 이 리셀이라는 영역은 굉장히 매력적인 어떠한 산업군이 형성될 정도의 아이템으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실제 겪었던 일 중에 제 지인분이 어떤 아나운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여성분인데 중고 거래를 하시려고, 명품 옷들이 있어가지고 실제 중고 거래를 하려고 어떤 여성분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압구정동 어디서 중고 거래를 하겠다고 나갔는데 전화의 목소리는 분명 여성분이었는데 누가 차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그분이 여성분이 아니라 중학생 남자 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굉장히 당황해가지고 일단 너가 그 거래하는 애가 맞니라고 물어봤는데, 그 친구 맞다고, 제가 이 성인 여성 옷을 사려고 나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이제 그 친구가 하는 말이 근데 누나 와이파이가 되는 대로 좀 이동하면 안 될까요?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얘가 왜 이러지, 뭐 사기꾼인가 막 이제 이런 생각을 해서 이제 와이파이가 되는 그 커피숍으로 향했는데, 이 아이는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이게 없는 거죠. 이 어떤 인터넷을 쓸 수 있는 게. 근데 물어봤대요. 근데 이 아이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는 이걸 가지고 다시 판매를 해서 수익을 얻는 일을 알바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인데.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너무 궁금해서 실질적으로 물어봤대요. 그래서 너 한 달에 얼마 버니? 라고 했는데 한 400만 원 정도를 번다고 하더라고요. 중학생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분이 이 옷 하나만 거래하러 나갔다가 자기 동생 옷까지 10벌 더 팔고 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중고거래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일들이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이게 왜 가능할까라고 봤을 때, 일반적인 유통은 가격이 이렇게 형성돼 있잖아요. 근데 중고거래는 가격이 형성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군가가 자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전혀 의도치 않은 가격이 나오고, 그 가격의 차이로 인해서 누군가는 또 다른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형태들이 나온다고 저는 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의 자회사 중에 크립이라는 그 리셀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커져서 이미 조단위를 바라볼 정도의 기업 가치를 보고 있고, 그만큼 예전에는 그냥 어쩌다 하는 그런 중고거래 리셀이 아니라 어떠한 산업으로 형성되는 리셀의 가치를 저는 좀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고나라를 엑싯하고 다시 창업하게 된 배경은
리셀을 좀 어렵게 하는 게 아니라 리셀을 좀 편리하게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커머스 리그라는 서비스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 커머스 리그를 만들면서 시행착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실제로 리셀이라는 거는 굉장히 누군가에게 재미도 있고 돈도 갖다 주는, 수익도 주는 거다 보니까 이걸 편리하게 만들어 주면 다들 너무 되게 좋아하고 잘 쓰고 유용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많은 분들도, 제 주변의 지인분들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첫 번째 시행착오로 이 내가 믿었던 사용자의 배신, 사람들은 내 맘 같지 않다라고 했는데요. 실제 저희는 이게 커머스 리그의 초창기 모습입니다. 지금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이 보시면은 그냥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어떠한 상품을 저희가 제공을 하면 일반 유저들이 이 상품을 담아서 자기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 이런 데다가 홍보를 하면 자기 팔로워들이 이걸 구매를 하면 수익을 주는 서비스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이게 굉장히 신선하고 간단한데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큰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만 좀 하고 대부분은 담기까지만 하고 이게 옮기는 작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고민이 되고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해서 실제로 제가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 활성화된 유저에게 왜 저희가 이렇게 상품을 어렵게 준비하고 제공했는데 왜 홍보를 안 하세요? 왜 자기 블로그나 인스타에 안 올리세요라고 했는데 저는 뭔가 의미가 있는 말이 들릴 줄 알았는데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요. 귀찮아요. 딱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좀 한 방 맞았던 것 같은 게, 이분들이 생각하는 영역이 이 정도도 귀찮아한다라고 하면은 그때 어떤 정도까지를 생각하신 걸까라고 했을 때 제가 좀 이렇게 많이 뒤져봤습니다. 근데 제가 방금 리셀이라는 영역을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리셀이라는 영역 외에 앱테크라는 영역이 또 새로 존재한다는 걸 제가 알게 됐습니다. 이 앱테크라는 영역과 리셀이라는 영역이 전혀 다른 거예요. 자기가 뭔가 부업이나 수익을 얻는다는 측면에서는 되게 비슷하지만 실질적으로 리셀과 앱테크라는 영역이 완전히 다르다는 걸 저희가 알게 됐고, 앱테크는 여러분들 이렇게 왜 걸으면은 뭐 이렇게 포인트 줘가지고 소소하게 커피나 아이스크림 같은 걸 사 먹는 거를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형태의 그냥 단순한 재미 형태의 위주가 어떻게 보면은 앱테크인데, 저희는 이제 그런 유저들을 대상으로 어려운 리셀을 제공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감하게 굉장히 많은 비용을 들이고 서비스를 만들었지만 저희가 실제로 인스타에 준하는 정도의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마이샵도 만들어드리고 어떤 SNS 같은 걸 아예 만들어드렸었는데, 과감하게 포기하고 그런 어떤 편리함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라고 생각했을 때 그냥 단순함, 재미, 이거에 저희가 초점을 맞추자 그래서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서비스는 뭐냐면, 완전히 피버팅을 해서 저희는 쇼핑을 게임처럼 즐기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쇼핑을 게임처럼 한다는 말이 와닿지 않으실 텐데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그 행운 게임 같은 거라고 간단히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상품이 있으면 그 상품에 대해서 자기가 응모를 해서 잘 당첨이 되면 할인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쇼핑 직전에 할인을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시행착오가 저희가 발생을 하는데, 저희는 커머스를 하지 말자라고 시작을 하고 게임에 집중하자라고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타이틀을 조급함이 불러온 쉬운 것에 대한 접근이라는 얘기를 했는데요. 실제로 이게 저희 커머스 리그 바뀐 내용입니다. 보시면은 상품과 게임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구조는 뭐냐면, 저 크록스가 아마 KT 쇼핑의 상품입니다. KT 쇼핑의 상품을 유저가 KT 쇼핑에 쇼핑하기 전에 응모를 해가지고 당첨이 되면 할인 쿠폰을 받아서 KT 쇼핑에 가서 구매를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 구성을 보면은 원래 저희는 게임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어쨌든 이 게임을 제공하려면 상품이 있어야 되니까 상품을 영업을 해서 상품을 전시를 하고 등록을 해서 유저에게 제공하자. 이게 너무 앞섰던 거예요. 근데 게임이라는 아이템 자체의 항목도 굉장히 큰 사이즈고, 그 커머스라는 영역도 굉장히 큰 사이즈인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간다는 게 굉장히 좀 패착을 저희가 겪게 됐고, 근데 너무 이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조직도 너무 비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커머스라는 조직이 필요했던 상황이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저희는 커머스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커머스는 그냥 이용만 하고 비이클로만 사용되고 게임에 집중하자였는데 오히려 본질하고 멀어지는 행동들을 저희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제가 저희 부대표님하고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하는데 둘이 그냥 커피숍에 앉아서 우리가 지금 뭐 하는 거지라고 굉장히 자괴감이 빠졌을 때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래 이거 하려고 한 거잖아라는 얘기들을 하면서 우리는 게임에 집중하고 우리가 왜 커머스를 해야 돼라는 말을 던지면서 처음에는 직접 상품을 영업을 하고 직접 상품을 세팅하려고 했던 거를 과감히 버리고 모든 펼쳐져 있는 수많은 사이트들의 상품을 연결만 한다라는 걸로 저희가 생각을 좀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연결된 상품을 가지고 커머스 리그에서는 게임만 즐기고 그 다음은 유저가 그 게임의 결과에 따라서 다양한 혜택을 받으러 갈 수 있는 서비스들을 만들자, 이렇게 해서 전환점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이 보시는 데이터가 그 많은 이커머스들이 사실 고민들을 많이 해요. 많은 이커머스들이 고객을 유치하고 고객을 유치한 거에서 끝나지 않고 고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거에 대한 고민이 많습니다. 이게 리텐션이라고 그 일반 이커머스들이 사실 고객을 유지하는 비율인데요. 그 재구매에 대한 비율인데 보통은 글로벌 평균이 한 5%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글로벌 평균은 5% 정도에 밖에 미치지 못하는데 저도 사실 이거 보고 좀 깜짝 놀랐던 거는 저희는 단순히 쇼핑을 게임으로 접목한 건데 최근의 데이터를 봤을 때 52% 정도의 리텐션이 나오는 거 보고 저도 사실은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유저들은 어떤 특별한 목적의 쇼핑보다는 더 재미의 요소들이 더 쉽게 어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고요. 지금 저희 이제 이런 새로운 형태에 대한 시행착오를 통해서 어떤 가능성을 보고 이제 달려야지라는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어떤 굴곡 속에서 우울함도 있고 이걸 또 어떻게 헤쳐나가지라는 생각이 있다가 이제 됐어, 이제 화이팅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저 당시에 아마 인원이 한 20명 정도가 넘게 있었는데 20명 정도가 대부분 개발자였습니다. 근데 개발 리더들이 굉장히 실무들이 열심히 띄워주고 자 이제 우리가 이런 좋은 결과가 나왔으니까 우리 한번 뛰어보자 하고 달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세 번째 시행착오를 좀 겪게 되는데 제가 이제 사업을 운영하다 보니까 집에 사실 잘 못해요. 그래서 주말에 모처럼 집 식구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저희 부대표님한테 전화가 온 게 대표님 그 핵심 개발 팀장이 퇴사한다고 합니다. 너무 멘붕이 온 상황이었죠. 왜냐하면 이제 달려야 되는데 갑자기 핵심 리더인 실무 팀장이 퇴사를 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게 팀장이다 보니까 그 팀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이 팀장이 퇴사를 하면 팀원은 무조건 영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나온 얘기지만 그 팀장이 퇴사한 이후로 그 팀원들이 전체 다 퇴사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근데 굉장히 제가 우울감에 빠지는 딱 타이밍이 이런 조직의 약간 위기의 타이밍을 보면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희 부대표님이 그런 얘기를 갑자기 해주시더라고요. 대표님 저희끼리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힘내서 저희끼리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무슨 말씀일까라고 했을 때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 챗 GPT 잘 요즘 화제이기도 하고 잘 아시잖아요. 근데 챗 GPT를 한번 제가 부대표님께 한번 권해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챗 GPT를 파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지금 제가 크게 세 가지를 지금 띄워놨는데요. 일반 주니어 개발자가 5일 걸릴 거를 이분이 5시간 만에 코딩을 짜신 거예요. 실제로 저희 부대표님은 개발자시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웬만한 주니어 코딩을 다 이 GPT로 지금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스타트업 대표로 다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제가 기획자가 돼야 되고 마케터가 돼야 되고 실제 보시면은 이 가운데 마케팅 보상책에 관련된 거를 제가 GPT를 통해서 기초 초안을 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게임이다 보니까 확률적인 게임 요소가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확률적인 게임의 율까지도 GPT가 짜주는 것을 보고
저희는 그나마 한동안 이게 사람 머릿수만으로 이게 안정적인 것을 제가 생각을 했다면 지금 저희 시스템이 약 100만 개가 되는 상품들을 게임화할 수 있는 체제를 갖췄습니다. 근데 저희 현재 직원 수는 6명입니다. 6명에서 이 모든 걸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위기가 닥쳐 보니까 안 될 것 같지만 그게 충분히 가능한 거를 저희는 생각할 수 있게 됐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사실 커머스 리그는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저희가 이제 주요 타이틀을 잡는 게 쇼핑을 게임하다라는 그 메인 타이틀을 가지고 재밌는 쇼핑 게임이라는 걸 만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커머스가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커머스 자체를 해서 살아남는다는 게 너무 어렵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좀 생각의 전환을 좀 바꿔봤습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은 기업 IR이라고 하죠. 기업 투자 설명회를 가면 제일 많이 받았던 질문이 뭐냐면 그 이커머스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너네가 쿠팡을 어떻게 이길 거야? 그럼 그런 데를 어떻게 할 거야? 이커머스를 한다고? 일단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게 굉장히 또 어떻게 보면 서러움으로도 남았는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저는 사실 커머스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어떤 생각의 전환을 하게 됐냐면 생각해보면 커머스는 너무 많습니다. 이커머스는 너무 많고 쿠팡이든 옥션, 이베이든 굉장히 많은 커머스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 커머스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이 커머스를 이용을 해서 게임이라는 요소만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개발을 해서 일반 유저들이 쇼핑을 좀 재밌게 할 수 있는, 사실 저는 그 쇼핑이라는 게 꼭 필요에 의해서만 산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동 구매하는 경우도 많고 어떻게 보면 수도 없이 많은 마케팅을 통해서 연결되는 결과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쇼핑이라는 것 자체는 그냥 하나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어떤 문화 같은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제가 봤던 기회는 뭐냐면 수많은 이커머스들이 많은 그 갈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쿠팡조차도 광고를 하지 않으면 멈추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커머스라는 것 자체가 늘 거기에 들어와서 노는 공간은 아니거든요. 쿠팡에서 오늘 샀지만 어떠한 다른 매체와 다른 걸 통해서 또다시 고객을 뺏길 수 있고, 그러다 보면 이커머스라는 구조는 어느 정점에 다다를 때까지는 많은 비용이 들어가고 그 고객을 관리하고 유지하는데 상당히 많은 비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유명한 이커머스들을 보면은 고객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거를 적어 놓냐면 게임을 놓습니다. 잘 아시는 마켓컬리 같은 데도 들어가 보시면 게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테리어 전문 서비스인 오늘집 같은 데도 게임이 있고 요즘 수많은 사이트들이 게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유저들을 유지시키고 머물게 하는 어떤 중요한 요소에 대해서 이커머스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다는 거죠. 근데 실제 구매, 쇼핑하고 게임의 거리는 굉장히 좀 많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은 본질하고 좀 거리가 좀 있겠죠. 일반적인 이커머스라는 쇼핑이라는 틀 속에서 게임이라는 게 이게 융화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워낙 많은 게임사들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의 새로운 전환에 대해서. 하지만 게임과 이커머스라는 접목을 통해서 게임사도 그렇고 이커머스라는 인더스트리도 그렇고 또 다른 기회의 창출로 커머스 리그가 그들의 어떤 갈증들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아직은 저희가 지금도 저희는 시행착오 중이고요. 이게 완벽하게 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가능성과 기회를 가지고 저희는 지금도 정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사실 그 주제가 기업가 정신 콘서트인데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많은 기업가 분들이 시행착오를 겪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거를 대부분 어떤 분은 실패라고 낙인을 하고 포기하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고 이거는 그냥 하나의 과정이고 과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기업가 정신은 어떤 시행착오에 대한 담담함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갖게 됐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얘기 들으셔서 감사합니다.